해상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격지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물품을 국제 간에 이동시키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해상보험에 대한 부분인데, 무역학 개론에서는 사실 여기 강의 자료 하나로 해서 간략하게 뭐 한 주 반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뭐 하고 있는 수업인 무역학 개론 자체가 앞에 있었던 뭐 결제도 그랬고 관습도 그랬고 계약도 그랬고 뭐 무역 이론도 그랬고 뭐 그냥 뭐 개괄적인 개념 위주로 뭐 어떻게 보면 수박과 털기처럼 슬쩍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운송도 1학기 때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상보험도 뭐 그 해상보험론 수업을 지금 앞 시간에 같이 듣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해요. 한 학기 동안. 해상보험 작정하면요 1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피곤하지. 엄청 피곤하지. 뭐 지금 한 학기 동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몇 명 듣는 사람 있어요. 그래 한 학기 동안 하는 것도 엄청 피곤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런 정말 어려운 거를 왜 배우나 싶을 정도로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게 안 하고 무역학 개론에서는 간략하게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도 시험 목적, 기말고사 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개념 위주로 배워두면 혹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계절학기 때나 아니면 다음 내년에 해상보험론 수업을 듣거나 운송론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운송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제운송은 해상, 항공, 육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육상으로 통하는 국제 육상 운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항공과 해상을 통해서 국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된다 한들 비행기나 배로 실어 나르는 게 훨씬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꼭 뭐 왜냐하면 이거 이제 자세하게 다루면 이제 깊은 내용이긴 한데 육상 운송으로는 나를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거 생각해봐요. 컨테이너 하나. 근데 해상 운송은 안 그렇죠. 해상 운송은 배 한 척에 많게는 뭐 10,000개가 넘어가는. 보통 이제 요새 나오는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보통 10,000TU는 기본적으로 넘는 선박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 한 번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10,000개를 움직일 수 있는데 굳이 트럭 별로 그렇죠. 육상 운송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무역에 쓰이는 거는 보통 해상 운송 아니면 항공 운송이에요. 자, 그다음에 통운송이라고 있는데 통운송은 이게 좀 개념적으로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왜 통운송이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운송 방식이나 운송 수단, 운송 계약이 결합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 여러 운송인이 참여하거나 라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통운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대적 의미에서는 뭐만 남아 있냐면 복합 운송이라는 개념만 남아 있습니다.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이건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는 뭐냐? 보통 이게 육상만 육상, 항공만 항공 이게 아니고요.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운송인이 전체 운송 구간, 그러니까 그 전체 운송 구간 안에는 해상 운송 구간도 있을 수 있고요. 항공 운송 구간도 있을 수 있고요. 육상 운송 구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 앞에서 목적지까지 전체 운송 구간, 거기에는 뭐 트럭이 이용되기도 하고 배가 이용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이용되기도 하고 그런 전체 운송을 일관되게 한 명의 운송인이 여러 운송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복합 운송,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이 메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관문 항구가 부산항이 됩니다. 부산항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이동을 하고 국내에 들어오고 국내에 나가고 뭐 부산항 외에도 뭐 수도권 가까운 곳에 뭐 인천항이라든지 아니면 평택항이라든지 평택항도 요새 많이 떠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뭐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항 뭐 이런 곳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 운송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은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이나 물자를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서양까지 갈 필요도 없죠. 뭐 우리나라 역사, 한국의 역사에서만 봐도 뭐 장보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상 운송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역사 발전과 함께 해상 운송을 통해서 물자를 이동하고 무역을 해 왔는데 안전하다라는 측면이 이게 다른 운송 수단하고에 비교해서 안전하다라기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콜럼버스가 나침반에 의존해서 그 조그만 돛담배 타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던 그때에 비하면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지금 시스템이라는 게 뭐 선박도 대형화됐고 빨라지고 선박도 점점 빨라져요. 연료 효율은 좋아지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배들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GPS나 이런 걸 해도 이런 것들이 원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옛날과 같은 그런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비행기보다는 싸요. 비행기보다는 쌉니다. 근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도 여러분들 해외여행 이런 데 가보면 해외여행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간혹 가다 보면 뭐 특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KTX 타고 가는 것보다 가끔 비행기가 쌀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도. 무조건 해상 운송료가 비행기보다 싸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 상황이나 시기나 타이밍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운송료라는 게, 운송비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대량 운송. 해상 운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비행기는 실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 실어서 아무리 객차를 연결하더라도 옮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비행기는 선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많게는 뭐 1만 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량 운송. 자, 그 다음에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보통 트럭 같은 경우 이제 육상 운송, 국제 육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아요. 유럽은 국경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잖아. 그래서 뭐 트럭에 화물 실어서 넘어가면 돼요, 국경을.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주로 수출을 하는 것이 미국 아니면 중국이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육상으로 붙어 있는 중국의 지역은 북한 땅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동북지방에 해당이 되지 동북지방에 그렇게 수요가 있지 않아요.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 들어오는 물건이 결국에는 중국의 그 동남 해안 지방 이쪽 밑에 지방이란 말이야. 중국 학생들이 더 잘하겠지. 그쪽이란 말이야. 동북 지방 거기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있는데 선박은 그런 게 없죠. 보통 큰 바다를 건너갑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주요한 해상 루트라고 하면 동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이 태평양 이쪽 북미 항로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저쪽 싱가포르가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구주 항로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과 북미 이쪽 간에 오고 가는 그런 루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는 이런 장거리 항해가 발달을 한다라는 거죠. 자, 자유로운 운송로, 바다라는 천혜의 교통로를 이용한다. 물론 바다가 있으니 나는 거기에 떠다닐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건 조금 뭐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들은 다니는 길만 다녀요. 그 항로에 암초나 이런 게 없는 안전한 길로 다니고 그리고
연료 효율을 생각해서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최단 루트로 다닙니다. 배들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무 때나 다니는 건 아니다. 배라고 해서. 자, 그리고 국제성이 있고 저속 비행기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선박이 뭐 비행기를 탄다고 쳤을 때 우리가 미국을 간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 그러면 서부의 경우에는 10시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0시간, 11시간? 그리고 동부로 가면 거기보다 한 2-3시간 더 걸리죠. 어찌 됐든 그래도 하루 안에 다 끝나요. 특히 비행기로 남미까지 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하루 안에 끝납니다. 남미는 경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순수하게 비행 시간만 따지면 24시간 이내에 들어갈지 몰라도 경유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루가 좀 더 걸리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근데 이제 선박을 이용한다라고 치면 부산항에서 LA 롱비치항까지 최대한 요새 뭐 나도 그거 이제 보고 그걸 그런가 싶은데 뭐 최대 빨리 끈 기록이 12일 만에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베리에이션 잡기를 한 13일에서 한 15일 정도 그렇게 잡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욕이 아니라 암스테르담. 왜 뉴욕이라고 내가 헷갈렸냐면 뉴욕의 옛날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에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양키스가 있잖아요. 왜 양키인 줄 알아요? 그 외국식 이름 존을 네덜란드 사람들은 얀이에요. 이거 뭐 막간 상식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뉴욕 땅이 네덜란드 식민지였다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건너와서 살던 거기였는데, 그러니까 얀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암스테르담, 오리지널 암스테르담까지 부산항에서 가는데 보통 25일에서 28일 뭐 이렇게 잡아요. 기간을. 그게 좀 많이 걸립니다. 왜 많이 걸리냐면 유럽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찌 됐든 장기간 걸린다는 거죠. 속도가 비행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늦다. 대신 많이 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원자재 같은 것들 수입해오고 무겁고 양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배를 통해서 들여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 수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볍고 비싼 애들 있죠. 뭐 휴대폰이라든 반도체,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은 비행기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이끄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다라기보다는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전부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요 공장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베트남. 그게 정답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근데 남아있는 공장들은 어디 있어요? 수도권에 있죠. 왜 수도권에 있어요? 인천공항하고 가깝죠. 인천공항하고 가깝죠. 현차도 해외 공장이 훨씬 더 많죠. 근데 현차 국내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울산이죠. 울산. 왜? 배로 실어나죠.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비행기로 수출할 일이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하는데 배에다 실을까요? 과연?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사실 이런 거 따져보는 게 물류예요. 뭐 별다른 게 물류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공급하는 그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삼성은 왜 수도권 주변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드느냐? 왜? 비행기로 수출해야 되니까. 비행기로 수출하려면 그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영종도, 인천공항. 답이 나오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전기선과 부전기선인데 이건 이제 해상 운송입니다. 해상 운송에는 구분을 해보면 전기선과 부전기선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기선은 라이너, 부전기선은 트램퍼라고 하고요. 전기선은 주로 소량의 개별 화물, 주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전기선이고요. 부전기선은 대량 화물, 벌크 화물이라고 하죠. 우리 뭐 살 화물이라고도 하는 그런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적합한 게 부정기선입니다. 그래서 정기선부터 좀 살펴보면 정기선은 주로 운항 일정에 의해서 정해진 이거 오타예요. 항로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공업 제품, 공산품을 운반하고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화물의 다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항로를 반복 운항한다. 그리고 대개 운임 동맹이 결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기선 운송은 뭐와 비슷하냐면 고속버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항로, 정해진 루트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운임으로 다녀요. 우리 고속버스를 강남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면 뭐 어디 뭐 충주를 간다, 대전을 간다, 뭐 전주를 간다 이러면 항로라 버스는 항로가 아니죠.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버스가 가는 길이. 그리고 보통 고속버스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5시 출발인데 내가 5시 1분에 가면 버스는 떠나고 없죠. 정해진 시간이 공표됩니다. 내 시간에 맞춰 가야 되죠. 그리고 버스 요금 정해져 있어요. 우등고속 뭐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정기선 운송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는데 그 정기적이란 말은 정해진 항로를 정해진 요금에 정해진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운항하는 선박이 정기선이다라는 겁니다. 주로 컨테이너선. 우리 여러분들 뭐 경제 뉴스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장면이 부산항에서 컨테이너함을 적재하고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보통 정기선은 그런 대형 컨테이너선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주요한 컨테이너 항구가 일본에 가보면 이제 고베항, 그리고 부산항, 부산신항 있고 뭐 중국 쪽에 뭐 천진, 뭐 상해, 심천, 홍콩 뭐 이렇게 있고 또 싱가포르 뭐 동아시아, 서아시아 뭐 다 합쳐서도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가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이 그만큼 그 지정학적인 요건 인도양에서 아시아 쪽으로 건너오기 위한 그 중간에 딱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죠.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가 그 도시국가가 땅덩어리도 얼마 안 되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지정학적 요건이 가장 큽니다.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운송의 허브 역할을. 이 컨테이너 선박의 운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컨테이너 항구들을 다닌다는 거죠. 정해진 항구를. 물론 이 컨테이너 선들이 이게 제가 시내버스를 안 하고 고속버스라고 했잖아요. 시내버스는 가는 길에 버스 스탑이 있으면 다 서잖아요. 다 서죠. 근데 고속버스는 여기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뭐 전주다 그러면 전주까지 가잖아요. 물론 중간에 한두 군데의 경유지는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선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에 제가 쭉 얘기했죠. 뭐 가오슝항 있고 심천항 있고 뭐 홍콩항 있고 뭐 부산항 있고 고베 있고 다 안 들려요. 다 들릴 시간이 없어요. 정해진 몇몇 항구만 다닙니다. 뭐 부산항에 들렸으면 고베항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홍콩항에 들어갔으면 심천항에 갈 이유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정해진 항로를 다닌다. 자, 정기선 운송은 그래서 고정된 항로, 공정 운임, 정해진 운임, 그리고 운항 계획에 따라서 만선이 되든 안 되든 일정에 따라서 운항을 하고 많은 선박이 필요하고 경영 조직도 크고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 이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규모의 경제가 심한 산업이 해운업입니다. 결국에는 덩치 큰 자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바닥이. 그 비슷한 산업이 제가 봤을 때 제철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덩어리가 크면 무조건 이긴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배 한 척 한 척이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고 비쌉니다.
컨테이너 한 척. 지금 새롭게 건조되고 있는 컨테이너 선들 가격 대당 가격을 보면 뭐 3천억, 4천억 그 정도 한 선에서 이루어져요. 배가. 그렇게 비싼 배를 수백 척의 선단을 운용하고 움직이는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요. 네. 뭐 지금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해운업의 1위 업체라고 하는 머스크사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시장 점유율이 뭐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데 30%에 육박하고 2위 MSC사도 거의 한 20% 정도 먹고 있고, 예. 그래서 대형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지금 보면 뭐 만선이 되든 안 되든 일정에 따라 운항한다라고 하는데, 이 머스크사가 세계 1위 해운 업체인데 컨테이너 선에서 컨테이너 선 업체 중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전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요 항로에다가, 모든 항로는 그렇게 못하고 주요 항로에다가 선박을 매일 띄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월 30일이었죠. 오늘도 배가 출발하고요. 10월 31일도 배가 출발하고요. 11월 1일도 출발하고요. 11월 2일 날도 출발해요. 정해진 항로를. 이게 하루에 한 척 띄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이게 배잖아요, 지금. 비행기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에요. 하루에 배 한 척 띄운다? 매일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되게 힘든 작업일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가 비쌀까요? 배가 비쌀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배가 비쌉니다. 왜? 매일 하는 거지. 전용 터미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부산 신항에 가보면 컨테이너 이게 벤츄리 크레인이 쭉 서 있는데, 그거를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전용으로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그 회사 것만 취급을 하고, 그 컨테이너 선에. 그래서 나가는 선이 있고 들어오는 선이 있어서 작업을 하면 먼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벤츄리 크레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오는 순서대로 뭐 선착순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정해진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만 쓴다. 가보면, 그래서 그 터미널에 가보면 그 회사 컨테이너만 있어요. 머스크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안 채워도 돼. 우리는 하는 거야. 매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싼 가격에 공급할 거예요? 비싼 가격에 공급할 거예요? 그렇죠. 왜? 좀 손해봐도 돼. 이건 거예요. 크게 안 남겨도 돼. 그런 식으로 막대하게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같은 항로에 경쟁하고 있던 영세 업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1위 업체가 머스크고 2위 업체가 MSC사인데, 이거 더 웃긴 건 뭐냐면, 보통 그 정도 되면 1위, 2위하고 서로 이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웃긴 게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하고 손을 잡았어요. 동맹이에요. 여기 동맹 있죠. 운임 동맹. 동맹을 1등 업체하고 2등 업체가 손을 딱 잡아서 그 밑에 3등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냉철해요. 여기 뭐 정글이에요, 정글. 그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컨테이너를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컨테이너란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용화돼서 사용된 게 불과 한 50년,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를 상용화해서 사용을 한 기업이 미국의 시랜드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60년대에 최초로 이제 컨테이너를 상용화해서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생겨났고, 그때 만들어진 컨테이너 규격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그 시랜드라는 회사도 없어졌어요. 머스크가 먹었어. 뭐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덩어리를 얼만큼 키워서 내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막대한 선단을 운용을 하고,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세계 주요 항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만의 화물을 처리하는 화물 터미널을 곳곳에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작년이죠. 한진이 망하면서 한진이 갖고 있었던 많은 자산들이 팔려 나갔어요. 한진이 갖고 있었던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런 것 중에서 선박도 많이 팔려 나갔고요. 실제로 한진해운이 갖고 있었던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지금 머스크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선박이 몇 척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한진이 가지고 있었던 뭐 부산의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매각됐어요. 매각돼가지고 주인이 다 바뀌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어떠냐? 망했어요. 예, 예. 우리나라 해운 회사 중에 제대로 된 회사가 없습니다. 예, 시장 점유율 1등 업체부터 시작해서 합쳐도 뭐 3% 되려나? 4% 되려나? 3, 4%? 예,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예. 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큰 선사가 한진이 망하고 나서 현대상선이 제일 큰 회사가 됐는데 현대상선도 거의 20위권 바뀝니다. 20위권 정도 돼요. 19위, 뭐 22, 뭐 그 정도 돼요. 예, 1위가 이제 머스크고 2위가 MSC고 3위가 CGM 넘어가고 4위가 아마 코스코 중국 코스코가 4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자본력 싸움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주요한 회사들이 이합 집산을 많이 해요. M&A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의 코스코도 원래는 차이나시핑하고 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운 거고요. 그리고 얘기가 이제 그 홍콩을 근거로 하는 이제 OOCL이라는 회사를 또 합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 선사가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1등, 2등, 3등 합치면 거의 한 60%에 육박하는 시장이 시장 장악을 해버리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머스크랑 MSC는 유럽 선사거든요. 머스크는 덴마크 선사고 MSC는 스위스 선사입니다. 스위스 선사라서 유럽하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일본도 뭐 한 몇몇 개 업체들 간에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합병해서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하고 있죠. 그러한 세계 해운 산업의 발전과 흐름하고는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은 역행하고 있다 정도로 뭐 할 말이 많지만 무역학 개론이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 부분은 국제운송론 수업 때 할게요. 그래서 세계 1위 업체가 덴마크 선사다. 덴마크는 요구르트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 그런 게 있잖아요. 덴마크는 우유, 핀란드는 자이리톨 뭐 이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굉장히 그 나라의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MSC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 선사입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자기네 영토에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 선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 땅에 바다가 없는 나라도 몇백 척의 컨테이너 선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그래서 전기선 운송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선은 운임을 산정을 하는데 뭐 중량톤, 용적톤, 뭐 그리고 운임 계산을 하는 수익톤 이렇게 나는데 이제 수익톤은 어차피 뭐 중량톤, 용적톤 중에서 이제 정해서 하는 거고 중량톤이야 뭐 우리 무역 조건 설명할 때 했습니다. 무게, 그죠? 그리고 용적톤은 뭐예요? 부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1톤을 넘어가면 이제 무게가 이제 기준이 되고 1톤 밑에 거는 이제 약간 이제 용적 부피로 따져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해상 운임은 선적과 동시에 송하인이 지불을 하는 선지급, 선불 운임. 그리고
수화인이 지불을 하는 후불 운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보통 뭐 FOB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후불 운임이 될 수 있고요. 매도인 그러니까 송화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CIF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는 선불 운임 이런 게 될 수 있죠. 물론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CIF 쓰면서 뭐 계약을 체결하기에 따라서 운임 후불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선불 운임, 후불 운임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해상 운임은 보통 이게 운임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기본 운임이 있고요. 그 이제 무게나 부피에 따라서 기본 운임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 할증 운임을 이렇게 얹는 방식으로 운임 계산을 합니다. 할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할증은 그거죠. 택시 요금 할 때 할증. 택시 탈 때 할증 요금 왜 내요? 심야에 탔으니까 내죠. 그렇죠. 추가 운임을 부담하는 게 할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할증을 서차지라고 하는데 기본 운임 베이직에다가 서차지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운임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무차별 운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7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체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할증 운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헤비 리프트 서차지. 이게 기준보다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그렇죠? 그래서 추가 운임 받습니다. 사람이 무거우니까 비행기 탈 때 돈 더 내세요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무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물건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무거우면 돈 더 내야 돼요. 자, 그다음에 bulk or lengthy surcharge. 이건 뭐겠어요? 덩어리가 기준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길어요. 그러면 추가로 돈 더 냅니다.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옵셔널 차지. 이거는 그거예요. 목적항을 한 군데로 정한 게 아니라 이게 선택을 하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버전 찰지. 이거는 이제 항구를 바꾸는 거예요. 양육항을.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내야 되겠죠. 그리고 혼선 할증료. 요거는 뭐냐면 목적지 양육항이 체증이 좀 심해. 체증이 심해서 바로 물건을 실어다 주고 바로 내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정체가 발생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벙커 서차지, 커런시 서차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도 보면 유류 할증료라는 거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다 보면 그겁니다. 그거. 배도 기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가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고객한테 떠넘기는 거죠. 일종의. 유류 할증료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커런시 서차지는 통화 할증료. 통화가 왜 환율이죠. 환율 변동.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고객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서차지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정기선 운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기선, 정기선이 아니죠. 안이 붙였어서. 그래서 얘네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항로로 정해진 운임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수요가 있을 때 그 수요에 따라서 운송을 해주는 비유를 하자면 정기선 운송이 고속버스였다면 이 부정기선 운송은 뭐랑 비슷하냐면 전세버스하고 비슷해요. 전세버스가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입생 때 OT를 간다든지 뭐 그런 거 하면 전세버스 대절하잖아요. 그게 OT가 1년 365일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때 가는 거죠. 한 번에. 그때만 가는 거죠. 일시적인 이벤트잖아요. OT라는 게. 버스 대절하는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운송할 수요가 있는 사람과 운송할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을 해주는 그런 것을 부정기선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가고요. 뭐 큰 항구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달라고 하면 가는 거지 뭐.
그죠? 예, 뭐 인천항으로 가달라 가주는 거죠. 인천항에 웬만한 대형 컨테이너선이 안 들어옵니다. 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인천항의 지정학적 요건으로 인해서 관문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큰 대형 컨테이너선이 인천항으로 못 들어와요. 뭐 그거는 뭐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해도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건데, 그렇죠? 예, 대형 컨테이너선이 못 들어옵니다. 인천항이 가진 한계점. 예, 그래서 평택항이 뜨죠. 예, 평택항이 뜨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예, 부정기선은 내가 가달라면 가주는 거예요. 가줍니다. 예, 인천항공 가달라고 하면 가주는 거지. 뭐 거기에 함을 내려달라고 그러면 내려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주로 어떤 화물들이 많이 이용되느냐?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없는 대량 화물,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 부정기선이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기선을 뭐 트램퍼라고도 하고, 벙커, 뭐 벌크 화물, 주로 이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그러한 운송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운송 계약에 따른 특징을 보면 부정기선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철저하게 그때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용선 계약이라는 형태로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운송 계약을, 이 용선 계약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배 빌리는 계약이에요. 내가 버스를 빌린다, 전세 버스를 대절한다는 개념처럼 선박을 빌려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용선 계약, 차터, 이거를 보통 이제 부정기선의 운송 계약을 차터를 하고, 그러한 용선 운송의 용선 계약서를 차터 파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보통 이제 정기선, 라이너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뭐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그런 이제 정기선사, 해상 운송하는 운송인이 있는데, 이 부정기선은 주로 배 주인, 오너가 나타납니다. 선주라고 하죠. 그래서 선주가 배를 빌리는 사람, 용선자에게 배를 빌려주는 형태로, 그리고 배를 빌리는 사람은 용선료, 차터리지를 내는 방식으로 운송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정기선의 경우에는 정해진 항로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운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부정기선은 운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이벤트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벤트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러한 이벤트가 없으면 가격은 내리겠죠.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운임이 요동을 칩니다. 가장 최근에 2008년도에 중국의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 용선 운임의 최고점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올림픽 앞두고 2006년, 7년, 8년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설도 많이 만들고 인플라도 많이 확충을 하다 보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원자재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용선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이제 내려오게 됐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있죠. 용선료가 많이 올라갔다가 2008년 이후에 확 떨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망하게 된. 그 다음 스토리는 이제 국제운송론에서 들으세요. 카페벤에 딱 뜨면서 그래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용선 계약은 배의 일부를 빌려주는 일부 용선, 그리고 전부를 빌려주는 전부 용선. 그리고 전부 용선은 용선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 배를 빌릴 때 어디 항구에서 어디 항구까지 가주세요라는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항해 용선 계약.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배를 빌리면 타임 차터, 기간 용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용선이라는 게 있는데, 나용선은 일반적인 용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임대차하고 비슷합니다. 선박을 임대차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주가 있고 거기에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뭐 그 기간 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기간 동안 자기가 인테리어하고 뭐 가게 오픈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돈 벌어서 임대료 내고 하잖아요. 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로부터 배를 10년이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을 통해서 장기간 빌리고 그 장기간 빌리는 기간 동안 자기가 배를 직접 운영을 해서 거기에 뭐 기름도 넣고 선장이나 선원들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배를 자기가 운영해서 자기가 장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30년 만약에 계약을 30년 했으면 그 30년 동안 임차료 일종의 용선료를 임대비 형식으로 내는 거죠. 그거를 나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용선 운임의 용선료의 하락과 이 나용선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뭐 거기까지만 하죠. 여기.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이 이제 선내 하역비 스튜어도어의 부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질문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박에다가 화물을 싣는 거를 이제 선적한다, 적재한다. 다양한 표현이 쓸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한 가지 사물을 가리키는데 여러 용어가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선적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적재한다. 싣는다는 거지, 화물을. 그리고 내리는 것도 뭐 양육한다. 들어서 땅에 내려놓는다 이 뜻이에요. 들어서 내려놓는다, 양하한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런 작업들, 이런 배에다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 모든 작업을 통칭하는 말은 하역이라고 해요. 하역. 선화증권 할 때 그 하자 써가지고 하역 작업한다. 그리고 그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저겁니다. 스티브도. 그래서 이제 하역 작업이 중요한데 제가 중간고사 직전에 잠깐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뭐 했냐? 컨테이너 운송은 풀 프라이스, 풀 서비스다. 내가 운송료 내면 그 내는 운송료에 화물에 대한 선적 비용, 보관 비용, 운송 비용, 양육 비용 다 들어가 있다. 그걸로 끝이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용선 있죠. 용선. 배 빌리는 용선은 좀 달라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래서 정하는 방식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벌스텀입니다. 벌스텀. 그리고 저 벌스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라이너 텀이라고 해요. 라이너가 전기선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선처럼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전기선은 운송인, 그 MSC나 뭐 머스크 같은 선사, 운송인이고 용선은 주로 이제 선주죠. 오너죠. 선주. 그러니까 선주가 다 해주는 거. 뭐 선적부터 다 양육까지 다 해주는 것이 벌스텀입니다. 벌스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O가 있습니다. 프리 아웃입니다. 여기서 아웃은 당연히 이거예요. 이거. 배에서 내리는 거. 양육. 그리고 이 양육이 프리합니다. 여기 프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일까요? 뭐겠어요? 공짜. 공짜. 아웃이 프리라고. 누가? 선주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준은 누구 기준이다? 배주인님. 배주인님. 건물주 위에 조물주죠. 조물주 위에 선주예요. 진짜로.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저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 않아요? 있죠. 한 번씩 있죠. 내가 저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를 한 척 갖고 있으면 대대손손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조물주보다 위에 있어요. 선주가. 내가 볼 때. 자, 보통 그리고 선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리스의 선박 왕 뭐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배를 한두 척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개인이 대형 선박을 막 열 몇 척씩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풀이 아웃인데 아웃이 풀이에요. 누가? 배 주인님, 선주가.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선주 면책 해가지고 양육 아웃 해가지고 흰색으로 돼 있죠. 파란색으로 안 돼 있고
양육 작업을 선주가 안 해줘요. 예. 그러면 양육 작업을 아무도 안 해주면 그 아무도 안 해주는 걸로 끝나고 말까요? 누군가는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배에서 하물을. 그래서 선주가 안 해주면 그 고객인 하주가 알아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내린다는 게 본인이 직접 화물을 들고 내리든지 아니면 이 항구마다 하역 작업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스티브 도어 컴퍼니, 하역업자, 항구마다 하역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역업자한테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 해서 하역 그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게 참 잘한 게 뭐냐면 컨테이너 선사들이 각 항구 터미널마다 자기 전용 터미널을 갖고 있다니까. 거기다 딱 하면은 자기 재산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천공항도 가보면 1터미널이 있고 2터미널이 있죠. 1터미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새로 만든 터미널은 가보면 대한항공 전용에다가 대한항공 친구들만 있어요. 대한항공하고 얼라이언스 맺은 회사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쉽게 말하면 그 사업권을 따낸 거죠. 대한항공.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정기선의 얘기고 부정기선은 이거는 어느 항구 아무 항구나 가가지고 함을 내려야 되는데 선주가 안 해줘. 그러면 내가 직접 하거나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따로 돈을 써서 내가 따로 돈 주고 고용해서 화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프리아웃은. 자, 그 다음에 프리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답이 나오죠. 인이 뭐겠어요? 적재죠, 적재. 프리인이에요. 선주님께서 안 해주셔요. 내가 직접 해야지. 배에 함을 실는 거. 내가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내가 하는 거. 자, 그 밑에 프리인의 아웃이 있습니다. 이건 햄버거가 아니라 뭐예요? 선적이나 양육을 누가 한다? 하주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왜? 선주께서 안 해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가지 FIOS와 FIOST가 있는데 S는 스토웨지라고 하고 T는 트리밍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스토웨지는 적부, 트리밍은 정리인데 이게 뭐냐면 선박에다가 화물을 싣는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종합예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박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다 흙을 퍼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퍼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라는 거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화물을 싣는데 그 화물을 배 머리 쪽에다 가득 실어요. 그러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떠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배는 태평양으로 나가야 돼. 뭐가 중요하냐면 화물을 실을 때부터 무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앞뒤, 좌우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거 균형이 무너지면 정말 세월호 같은 참사가 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 배가 기우는 겁니다. 이렇게. 왜 기울겠어요?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기우는 거지. 별다른 이유 없이 기우는 거 아니에요. 실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 무게 중심이나 화물의 분산 배치를 통해서 고려를 다 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실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그냥 순서대로 오는 순서대로 실어준다? 아니에요. 그 컨테이너 여러분들 그 애국가 나올 때 컨테이너 실는 거 있죠. 그거 오는 순서대로 실어주면 난리가 납니다. 아니겠죠? 컨테이너마다 무게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성질이 그 안에 실려있는 물건의 성질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싣는 순서도 계산을 다 해서 실어요. 싣는 순서도.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게 보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컨테이너가 층층층층층층 이렇게 쌓여 있죠. 어느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내려야 되는 물건이 저 밑에 있어. 그러면 그 위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씩 다 빼가지고 그거 빼고 그 위에 실려 있던 거 다시 실어. 이 사고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리는 순서상 가장 먼저 내리는 게 위에 가게끔 실어요. 무조건. 그러면서도 무게 중심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물을 실을 때 적정한 위치에 화물을 위치하게끔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적부. 그리고 그냥 실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끼리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스토웨지 트리밍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내릴 때 모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FIOST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Pre in and out stowage trimming. 선주께서 이걸 다 안 해준대요. 그럼 내가 해야지. 하주가 해야지.
그 조건이 FIOST입니다. 그러니까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하역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선주와 하주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느 게 싸겠어요? 이게 제일 싸겠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시다. 자, 대한항공이 있고 대한항공의 자회사에 진에어가 있어요. 이 두 회사의 차이는 승무원의 청바지 착용 여부가 아니잖아. 무슨 차이야? 진에어와 대한항공의 차이는 뭐야? 그렇지, 서비스. 기내식은 좀 그렇잖아. 서비스의 차이지. 서비스의 차이지. 그러면 이 서비스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더 비싸요? 대한항공이 왜? 서비스가 더 좋으니까. 그렇죠? 다 해주는 거랑 선주가 다 해주는 거랑 선주가 다 안 해주는 거랑 이게 싸겠죠. 근데 이거는 운임이 싸다는 거지. 운임이 싸다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얘가 돈을 더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에어를 탔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수화물을 한 10kg 이상 실어버렸어. 그 추가 할증료가 붙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한항공 타지 싶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거기는 물을 하나 마셔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 내가 무슨 갈증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물을 계속 퍼마셨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추가 돈 내고 진에어 탈 것 같았으면 그냥 대한항공 타고 말지 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운임은 이게 싸요. 확실히 이게 싸. 근데 내가 직접 선적하고 적부하고 정리하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선적하는 업체, 양육하는 업체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줘서 선적 작업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돈을 더 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을 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하역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게 돼 있고, 정기선은 우리가 중간고사 마지막에 제가 알려준 것처럼 뭔다? 라이너 텀. 운송업체가 다 합니다. 풀 프라이스를 주고 풀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일종의 대한항공 탄 거지. 대한항공을 탄 그런 케이스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